사장님, 그 건물 낙찰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죠. 그래요? 잠깐 들렀다 갑시다. 검은색 세단이 강남대로 한복판에 멈춰 섰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줬지만 저는 뒷좌석에서 내리자마자 트렁크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낡은 붕어빵 틀과 앞치마가 있었죠. 명품 코트를 벗고 붕어빵 장수 앞치마를 둘렀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기사 딸린 외제차 타고 왔는데 붕어빵 장사하네. 혹시 저 건물주 아니야? 맞습니다. 전 붕어빵을 굽는 사람이자 이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죠. 며느리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통장에 800만 원뿐인 시어머니가 건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요. 오늘은 쪽방에서 시작해 강남 한복판에 건물을 가지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겐 붕어빵 냄새가 창피한 것이었지만 누군가에겐 그 냄새가 희망이었던 이야기죠. 이야기 시작에 앞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야기가 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 올해 76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붕어빵 할머니라고 불러요. 실제로 전 40년 넘게 붕어빵을 구웠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짜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특히 며느리는요. 모든 건 33, 그해 겨울부터 시작됐어요. 남편이 쓰러진 건 12월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죠. 집 한 채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친구는 사업에 실패했고 빚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은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로사였어요. 38배 나이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전 8살 아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왔어요. 언제 갚을 거냐고 소리쳤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귀를 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갚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빚과 아들 하나를 안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은 당연히 나가야 했어요. 저와 아들이 간 곳은 신림동의 한쪽 방이었죠. 2평짜리 방 한 칸, 화장실과 부엌 공용. 월세 15만 원. 그 돈조차 아까운 형편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집으로 가? 전 대답할 수 없었죠. 아이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첫날 밤 아들을 재우고 전 쪽방 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어요. 벽이 얇아서 옆방에 들릴까봐 입을 막고 울었죠. 평생 살림만 하던 여자가 당장 내일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나 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애 딸린 과부는 안 뽑아요. 저는 닥치는 대로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트 앞을 지나는데 붕어빵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보며 아이들이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쪽방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중고 붕어빵 기계 30만 원. 문제는 종잣돈이었죠. 통장 잔고 12만 원. 손에 쥔 돈이라곤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돼지 저금통을 꺼냈어요. 동전을 쏟아냈죠. 세어보니 8만 3천 원이었습니다. 합쳐서 20만 원 남짓했어요. 다음 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애원했죠.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어요. 근데 20만 원이나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힘내요. 그렇게 전 40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중고시장을 뒤져서 제일 싼 붕어빵 기계를 샀어요. 25만 원짜리 낡고 녹슬었지만 작동은 되는 물건이었죠. 남은 돈으로 밀가루, 팥, 설탕을 샀습니다. 그리고 신림역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첫날 아침 추위에 손이 얼었습니다. 처음 구운 붕어빵은 새까맣게 탔어요. 10번을 버리고 나서야 제대로 나왔죠. 오전 내내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손님이 왔어요. 중학생 남자아이였죠. 붕어빵 하나 주세요. 아이가 1,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을 봉투에 담았어요. 그날 하루 1,000원. 그것이 제가 번 첫 돈이었습니다. 첫 달 수입은 32만 원.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매일 나갔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겨울엔 손이 얼고 여름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을 때 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매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쓰고 끝나는 삶. 전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IMF로 나라 전체가 휘청이던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은 붕어빵조차 사 먹지 않았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5천 원도 안 팔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죠. 깔끔한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사람이었습니다. 붕어빵 10개 주세요. 네,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갑을 뒤지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 현금이 없네요. 전 당황했죠. 한참 망설이다가 전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네?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공짜로요? 네. 오늘 하루 5,000원도 못 벌었지만 그래도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죠. 그분은 붕어빵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다음에 갚겠습니다. 일주일 뒤 같은 시간 그 차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기사가 내려서 봉투 하나를 건넸죠. 회장님이 전해드리래요. 봉투 안에는 5만 원과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작은 선의가 큰 빛이 됩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명함 한 장. 태양그룹 회장 박재민. 전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공짜로 준 붕어빵을 드신 분이 말이죠. 그 후로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셨어요. 잘 지내시죠? 예, 덕분에요. 어느 날 그분이 물으셨어요. 요즘 주식 시장 보세요.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모르는데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요. 지금 3만 원인데 몇 년 뒤엔 그분은 끝까지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세상이 어두울 때 산 것이 훗날 빛이 됩니다. 전 그 말을 곱씹었어요. 세상이 어두울 때, IMF로 모두가 어려울 때, 그때가 기회라는 말씀이셨을까요? 전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증권사를 찾아갔어요.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떨렸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어떻게 사요?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전 그때 통장에 80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수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나머지 200만 원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아들 학원비마저 끊었어요. 그해 12월 전 제 평생 모은 돈 1,000만 원을
삼성전자 주식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죠. 언니, 미쳤어? 주식은 도박이야. 하지만 전 믿었어요. 그 회장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버텼습니다. 몇 해가 흘러 1,000만 원은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회장님은 계속 붕어빵을 사러 오셨어요. 언제 한번 물으셨죠. 그때 말씀드린 거 잘하고 있냐고 내라고 대답했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땅을 보세요. 사람들이 안 보는 곳이요. 판교 같은. 전 판교로 갔습니다. 논밭뿐이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죠. 아주머니,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2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주머니 미쳤어요? 거긴 풀밭이에요. 몇 년 뒤 신문 일면에 판교 신도시 개발 확정이라는 기사가 떴죠. 부동산 사장이 달려왔어요. 아주머니, 대박 났어요! 평당 1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 논밭은 50억이 되어 있었어요. 전 그 돈으로 강남의 상가 건물 2채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또 말렸죠. 할머니 지금은 아파트가 대세인데 왜 상가를 사요? 전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건 이미 비싸요. 지금 그 상가 2채는 각각 100억이 넘습니다. 그 사이 그 회장님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유족이 저를 알아보더군요. 할머니가 붕어빵 파시던 네. 맞아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부자는 붕어빵 할머니라고요. 마음이 부자라서. 그분 유족이 봉투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김정희 사장님께만 드리래요. 봉투 안엔 편지 한 통이 있었죠. 당신이 준 5,000원짜리 붕어빵이 제 인생의 마지막 감동이었습니다. 부디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 베풀 기회가 올 겁니다. 전 그 편지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붕어빵 장수는 어느새 200억 자산가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심지어 제 자신도 가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샀던 그 판교 땅 말이죠. 그 땅을 전 제 명의가 아닌 아들 명의로 샀어요. 세금을 아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줄 거, 어차피 내 거나 아들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생각했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아들이 35이 되던 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 유진이 첫 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된 여자였습니다. 샤넬 가방, 에르메스 구두, 버버리 코트. 전 그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를 했죠. 아, 네. 들어와요. 전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분당 아파트 30평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고급스럽진 않았죠. 며느리가 거실 소파를 쓰다듬더니 중얼거렸어요. 소파가 좀 오래됐네요. 아들이 황급히 말했죠. 유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빈티지 느낌이라서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은 아니었어요. 며느리 친정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건설사를 운영했죠. 그렇다고 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 앞에서 체면 유지할 정도였죠. 근데 며느리네 가족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명함을 먼저 꺼내더군요.
저희 남편 건설회사 대표예요. 회사 운영해요. 그러면서 손에 낀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5개나 끼고 있었죠. 며느리 어머니는 제 손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쪽은 뭐 하세요? 장사예요. 제가 대답했죠. 아, 장사요? 뭔데요? 겨울엔 붕어빵이요. 며느리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는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 속삭였죠. 붕어빵 장사가 웬 말이야?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결혼식은 특급 호텔에서 치러졌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주도했죠. 예식장 하객 500명. 전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 쪽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쪽은 하객이 별로 없네. 어머니 혼자 오셨나 봐. 뭐 하시는 분이래? 길거리에서 장사하신대. 아이고, 우리 유진이 고생하겠네. 전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익숙한 시선이었어요. 결혼 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명절이나 제사 때만 왔어요. 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한숨부터 쉬었죠.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아직도 붕어빵 파세요? 응. 겨울엔 팔지.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요새도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어요? 편의점 알바가 낫지. 시급이라도 받고.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우리 남편 교수잖아요. 대학 교수 와이프 시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붕어빵 팔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데? 제가 물었죠.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 못하죠. 창피해서? 창피하다는 말을 대놓고 하더군요. 그의 첫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을 부쳤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정성껏 준비했죠. 오전 10시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처가 먼저 갔다가 저녁에 갈게요. 전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그날 오후 전 혼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 제사상, 아들이 와야 하는 자리였지만 며느리 친정이 먼저였나 봐요. 제사 지내고 혼자 밥을 먹었죠. 맛이 없더군요. 저녁 8시쯤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요. 미안해요, 엄마. 처갓집에서 일이 좀 길어져서. 괜찮아. 전 웃으며 말했죠. 근데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소파에 털썩 앉더니 말했어요. 에휴, 피곤해 죽겠네. 어머니, 물 좀 주세요. 냉장고에 생수 있죠? 밥은 먹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친정에서 배 터지게 먹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죠.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한정식집 수준이에요. 그 말에 제가 준비한 전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이라도 먹어. 제가 내놨어요. 며느리가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름 오래된 거 아니에요? 냄새가 좀... 아들이 황급히 말했죠. 유진아? 아니에요. 그냥 제 입맛이 까다로운가 봐요. 며느리는 더 이상 전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명절, 설날은 더 심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이번 설날은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럼 엄마는? 제가 물었죠.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유진이 부모님이 꼭 오래요. 처남도 오고 친척들도 다 모인다고. 제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오전에 잠깐 갈게요. 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부모는 아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잡아 두는데
저는 명절 당일에도 못 보는구나 하고 서운했죠. 설날 아침, 전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한 그릇 떠서 먹었어요. TV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는 광고가 나왔죠. 전 TV를 껐습니다. 오전 11시쯤 아들이 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처가에 남아있대요. 친척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그리고는 아들은 떡국 한 그릇 먹고 30분 만에 갔습니다. 처가에 일찍 가야 한대요. 장인어른이 화투 치자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명절인데 아무도 없는 집. 너무 조용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나는 이제 명절에도 혼자구나. 며느리에게 저는 존재감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전 기뻤습니다. 조심해야 할 게 어떤 게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며느리가 대답했죠. 어머니, 요새는 다 산부인과에서 알려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요? 저희 엄마가 다 해주세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출산 후 전 산후조리원에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미역국을 담은 보온병을 들고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머리는 새로 파마한 듯 부풀어 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에는 금반지가 여전히 5개나 끼워져 있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과장되게 놀란 척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여기까지 오셨어요? 분당에서 여기까지 먼데. 그러더니 제 보온병을 보고 말했어요. 아이고, 그게 뭐예요? 미역국이요? 며느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요새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여기 조리원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유진이는 프리미엄 코스로 했거든요. 일주일에 1,000만 원짜리요. 며느리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루 3끼의 간식까지 나와요. 특식으로요. 미슐랭 셰프가 만든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음식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었죠. 보세요. 이게 오늘 아침 식사예요. 얼마나 좋아요? 전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어요. 근데 사부인, 그거 유진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여기 음식이 너무 많아서 배불러요. 괜히 애쓰셨네요. 나중에 아들이 가져가서 혼자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주 100일이 지나고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 골프, 피부과, 네일아트,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전화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생활비가 부족하대요. 얼마나 쓰는데? 한 달에 500은 되는 것 같아요. 500. 아들 월급이 그 정도였죠. 엄마,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그날 20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며칠 뒤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앞으로는 그냥 제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 통장 거치면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제 통장으로 달라고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화장을 연하게 하고 평소보다 수수한 옷을 입고 왔더군요. 뭔가 보여주려는 듯한 차림이었죠.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며느리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뭔데?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 도움받은 것도 있고,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저희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 전 짧게 대답했죠.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요, 어머니. 혹시 통장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뭐, 전 놀란 척 물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생활비를 제대로 도와드리려면 어머니 형편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붕어빵 장사도 힘드실 텐데 저희가 얼마나 보태드려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죠. 며느리는 정말 효녀처럼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전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 말이죠. 며느리는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판교 땅 이야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 돈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 그 땅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그 땅을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전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며느리에게 건넸죠. 며느리가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 813만 원.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놀란 표정,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 예상대로였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전 태연하게 대답했죠. 며느리가 걱정하는 척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효, 없는 형편에 지난번 저희까지 도와주시고 어머니, 이걸로 어떻게 사세요? 걱정이에요, 진짜. 병원도 다니셔야 하고 약값도 있잖아요. 괜찮아. 난 쓸 데가 별로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요. 저희가 제대로 도와드려야죠.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게요. 그 돈이면 충분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고맙다. 전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당연한 거죠. 며느리는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가진 게 800만 원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곧 있으면 판교 땅 이야기를 꺼내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 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 90억이 들어있는 4개의 다른 통장이 더 있다는 걸요. 거기에 강남상가 2채까지 합하면 20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며느리가 본 800만 원짜리 통장은 진짜 붕어빵 장사 돈만 넣어두는 통장이었죠. 며느리는 지금 뭘 계획하고 있을지 생각했죠.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대요. 무슨 사업인데? 부동산이요. 강남에 건물을 하나 사신대요. 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남 건물 얼마짜리? 60억 정도래요. 그 중에 절반은 대출 받으시고 나머지는 엄마, 그 판교 땅 있잖아요. 제 명의로 된 거. 그걸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판교 땅? 오래전 절반은 팔고 절반은 남겨뒀습니다. 나중에 아들 주려고요. 남은 땅은 아들 명의로 해뒀죠. 지금 시세로 약 45억 되는 땅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담보대출은 신중하게 생각해라. 장인어른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 땅 날아가는 거야. 알아요, 엄마. 근데 장인어른이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건물값이 계속 오른대요. 강남이잖아요. 절대 안 떨어진대요. 1년만 지나면 10억은 더 오른대요. 그 말은 며느리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을 설득한 거겠죠. 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성인이었고 그 땅은 법적으로 아들 거였으니까요. 일주일 뒤 아들 명의의 판교 땅에서 대출이 나갔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그 돈으로 강남에 건물을 샀어요. 망운타워라는 이름의 오피스텔 건물이었죠. 63억짜리 건물. 절반은 은행 대출,
나머지는 자기 돈 일부와 아들 땅 담보대출로 채웠습니다. 며느리네 가족은 완전히 신이 났어요. 드디어 강남 건물주가 됐으니까요.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전화했죠. 어머니, 우리 아빠 강남에 건물 사셨어요. 60억 넘는 거요. 강남역 근처예요. 대단하시죠? 그래, 대단하네. 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신나서 계속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제 우리도 상류층이래요. 강남 건물주잖아요. 우리 남편도 교수고 이제 다 갖춰진 완전 엘리트 상류 집안이죠? 며느리 어머니는 더 한심했어요. 한 번은 직접 전화가 왔어요. 사부인 들으셨죠? 우리 건물 샀어요. 강남에요. 강남 60억짜리요. 사부인도 기분 좋으시죠? 며느리 잘 들여서 아들까지 덕보니까요.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원래 좋은 땅은 좋은 데 써야죠. 우리 사위 그 땅 그냥 놀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아빠 건물 월세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온대요. 대박 아니에요? 우리도 나중에 그 건물 물려받으면 대대손손 부자죠? 그리고 어머니, 이제 붕어빵은 그만 파세요. 우리가 50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걸로 사세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창피해요. 체면이 있죠, 체면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체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전 웃음이 나왔어요. 참았지만요. 그날 밤 전 붕어빵 틀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체면이 뭘까? 남의 돈으로 산 건물 자랑하는 게 체면일까? 아니면 40년간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게 체면일까? 곧 알게 되겠죠. 며느리네가 그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말입니다. 며느리 친정이 강남 건물을 산 뒤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전화할 때도 반말 섞어서 하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못 가요. 우리 엄마네 가족 모임 있어서. 아, 그래. 알았어. 제가 대답하면 끊어버렸죠. 안녕히 계세요. 그런 말도 없이요. 며느리 친정은 더 심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죠. 사부인, 우리 이제 강남 건물주인데 혹시 관리 맡기실 건 없으세요? 우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 전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대답했죠. 며느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시겠죠. 뭐, 우리랑은 좀 다르니까요. 우리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고, 사부인은 뭐 장사하시니까요. 그 말투가 참 묘했어요.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닌 그냥 선 긋는 말투였죠. 너는 거기, 나는 여기. 그런 느낌. 아들도 달라졌어요. 전화할 때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죠. 엄마, 혹시 돈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 유진이가 50만 원씩 보내주잖아. 아들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행이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항상 걱정이야. 근데 그 걱정이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인지 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강남 건물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며느리네 가족 전부, 아들, 손주까지.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며느리가 글을 썼더군요. 우리 가족 새 출발. 강남 건물주 되다 파이팅. 전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상한 게 사진 구도였습니다. 며느리네 가족이 가운데 있고 아들은 옆에 살짝 비껴서 있었어요. 마치 조연처럼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죠. 아, 이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그냥 땅을 빌려준 사람 정도로 보는구나. 며칠 뒤
전 혼자 강남에 나갔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샀다는 그 건물을 보려고요. 망운타워. 강남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낡았습니다. 외벽은 오래되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로비도 좁았어요. 공실이 꽤 있는 것 같았죠. 2층 창문에 임대 문의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전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63억. 이 건물이 강남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50억도 아깝겠는데 며느리 친정은 이걸 63억 주고 샀다고 자랑하고 다니는구나. 그때 직감했어요. 이거 잘못됐다.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 시세를 찾아봤어요. 컴퓨터는 잘 못 다루지만 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검색했죠. 망운타워, 강남역 10분 거리 최근 실거래가가 나왔습니다. 45억. 며느리 친정은 63억 주고 샀는데 실제 시세는 45억이었어요. 거의 20억을 더 준 거였죠. 왜 그랬을까? 급하게 샀나? 아니면 속은 걸까? 전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다. 전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큰 곳으로요. 로비에 들어서니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접수대 직원이 물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어떤 상담이세요? 부동산이요. 직원이 예약했냐고 물었지만 전 그냥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젊은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민준 변호사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어르신, 들어오세요.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 천천히 말했죠. 제 아들 명의로 된 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사돈이 건물 사는데 썼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보 대출액이 얼마죠? 30억이요. 건물은요? 63억짜리래요.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디 건물인데요? 망운타워요. 강남역 근처. 변호사가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건물 시세 아세요? 45억 정도예요. 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죠. 그리고 이 건물 작년에도 경매 넘어갈 뻔했어요. 전 소유주가 대출 못 갚아서요. 겨우 낙찰 직전에 누가 급하게 사들인 거예요. 누가 샀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매수인 박재관. 며느리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 투자 가치가 별로 없어요. 오래됐고 공실 많고 강남이라도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재개발 계획도 당분간 없고요. 근데 63억 주고 샀다? 이건 누가 봐도 무리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제가 물었죠.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건물 월세 수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을 수 있어요. 그럼 건물주는 계속 돈을 까먹게 되죠. 버티다가 못 버티면 경매 넘어가요. 경매요? 그럼 은행이 건물을 법원에 넘기고 법원이 경매를 진행해요. 근데 문제는 건물만 경매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가는데요?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것도 같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 아들 명의 땅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하듯 말했죠. 월세 수익이 난다 해도 건물 대출, 이자만 아마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까먹는 거예요. 1년이면 1억 2천, 2년이면 2억 4천, 3년이면...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3년 안에 망합니다. 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땅 되찾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제 돈으로 산 건데요. 그럼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뭔데요? 제가 급하게 물었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경매 나올 때 어르신이 사시면 돼요. 어차피 며느리 친정은 못 버텨요. 3년 안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그때 어르신이 낙찰 받으시면 그 땅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 돈이 없는데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자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전 거짓말을 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 정도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렵겠네요. 그 건물 경매 나오면 최소 40억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근데 어르신,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예측 가능해요. 며느리 친정, 지금 당장은 건물주라고 좋아하겠지만 1년만 지나면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2년 지나면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3년 지나면 경매 공고가 나올 거예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 가지고 계세요. 3년 뒤에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때 경매 공고 뜨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 명함을 받아들며 말했죠. 근데 전 돈이 없는데요. 제가 다시 말했죠. 변호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3년 뒤에 다시 오세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든 방법은 있을 거예요. 전 상담료를 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3년. 정말 3년 뒤에 망할까? 집에 돌아와서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2016년 3월이었어요. 3년 뒤면 2019년 3월. 전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변호사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3년 안에 망합니다. 경매 넘어갑니다. 그때 어르신이 사세요. 전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정말 망할까?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그 회장님 편지. 언젠가 베풀 기회가 올 겁니다. 아, 이게 그 기회인가? 그 순간 전 결심했습니다. 기다리자. 3년만 기다려보자. 변호사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정말로 경매가 나오면 그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자. 다음 날부터 전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겨울엔 붕어빵을 팔고 며느리한테는 월 50만 원을 받고 통장엔 800만 원만 남겨두고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랑하고 다녔죠. 아빠가 강남 건물주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신나게 자랑하지 않았죠.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월세 받기가 힘들대요. 세입자들이 밀리고 공실률도 많고. 아들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이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 건물 관리가 생각보다 힘들대요. 전 그냥 그래. 하고 넘겼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싸움이 터졌대요. 며느리 어머니가 며느리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다나요? 당신이 건물 잘못 산 거 아니야? 돈이 자꾸 나가기만 하잖아. 며느리가 전화로 하소연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 요새 완전 난리예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건물 때문에요. 그래. 힘들겠네. 전 짧게 대답했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돈 좀 있으세요? 돈. 왜? 아니, 저희 아빠가 건물 유지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하대요. 혹시 어머니가...
저는 잘라 말했습니다. 난 통장에 800만 원밖에 없어. 네가 매달 50만 원씩 주는 걸로 간신히 사는데 무슨 돈이 있겠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 했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전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3년이 되어가던 2019년 2월이었어요. 아들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장인어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대요. 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죠. 그래? 어쩌다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출 이자를 못 갚으셨대요. 은행에서 건물을 넘겨버렸대요. 그리고 엄마, 제 땅도 같이 경매 대상이래요. 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놀란 척했어요. 뭐라고? 네 땅도? 네, 담보로 잡혀 있어서요. 아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울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빠가, 저희가. 며느리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건방진 목소리는 어디 가고 지금은 그냥 겁에 질린 사람 목소리였어요. 전 짧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진정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전화를 끊고 전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김민준 변호사. 3년 전 변호사가 한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전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3년 전에 상담받았던 사람이에요. 망운타워 경매건으로요. 변호사가 기억하는 듯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 경매 나왔죠? 제가 맞췄죠? 네, 맞추셨어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건물, 제가 사고 싶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3년 전에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으시다고. 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변호사님, 실은 제가 거짓말을 좀 했어요. 네,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 통장에 1,0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있어요. 얼마나요? 90억 정도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숨쉬는 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경매 참여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르신, 실례지만 정말 그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증빙할 수 있으세요? 내일 사무실로 갈게요. 통장 내역 가져갈게요.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4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 상담실에 앉았죠. 변호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가방에서 통장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투자용 계좌. 잔액 45억.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차례대로 통장 4개를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천천히 통장들을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죠. 어르신, 이게 다 진짜예요? 네, 다 제 돈이에요. 붕어빵 팔아서 모은 돈이요. 변호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붕어빵이요? 네. 40년 팔았어요. 그리고 투자 좀 했죠.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가 완전히 오해했네요. 어르신이 그냥 아니, 이건 평범한 게 아니네요. 이 정도면 자산가시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전 담담하게 말했죠. 특히 며느리한테는요. 변호사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매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망운타워 경매 공고는 다음 달 나올 겁니다. 낙찰일은 그로부터 한 달 뒤고요. 그럼 2달 뒤네요. 네. 그때까지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3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계속 울면서 말했죠. 어머니, 저희 아빠가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수십억이래요. 우리 집도 넘어갈 것 같대요. 저는 어떡하죠? 애도 어리고. 유진아, 진정해. 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기다려봐. 근데 어머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 1,000만 원이요. 아빠가 급한데 쓰신대요. 전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그렇게는 힘들겠다. 너도 알잖아.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네,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몰라요. 제가 누군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망운타워 경매 공고가 떴어요. 시작가 40억. 변호사가 전화했죠. 어르신, 공고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40억이에요. 경쟁자들 있을까요? 글쎄요. 이 건물 상태가 안 좋아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강남이니까 몇 명은 나올 거예요. 그럼 얼마까지 써야 할까요? 최대 50억까지 각오하세요. 그 이상 가면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며느리네 집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대요. 아들이 전화로 말했죠. 엄마, 장인어른이 완전히 무너지셨어. 매일 술만 드세요. 장모님도 우시고. 유진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친구들도 다 떠나갔대요. 돈 빌려달라고 연락하니까 다들 연락 끊었대요. 아들 목소리도 지쳐 있었어요.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엄마 돈으로 산 땅까지 날아가는데. 괜찮아. 전 위로했죠. 다 지나갈 거야. 근데 속으론 생각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엄마가 누군지. 드디어 경매일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검은색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법정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입찰자가 5명쯤 되어 보였어요. 다들 양복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죠. 며느리 친정 식구들도 와 있었어요. 며느리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까지. 셋 다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머리가 반백이 되어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염색하고 다녔는데 며느리 어머니는 금반지를 다 빼고 왔더군요. 팔았나 봐요.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왜 여기 와 계세요? 그냥 구경하려고. 전 담담하게 말했죠.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경매가 시작됐어요.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망운타워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 40억. 입찰하실 분은 금액을 써서 제출해 주세요. 5명의 입찰자가 봉투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출했습니다. 집행관이 봉투를 하나씩 열었어요. 첫 번째 40억, 두 번째 42억. 집행관이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 봉투였어요. 48억.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가 48억을? 집행관이 선언했습니다. 최고가 입찰자 김정혜 씨 48억 낙찰되셨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표정이었죠. 며느리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부인이 무슨 돈이 있다고? 며느리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저한테 왔어요. 사부인, 당신이 우리 건물을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제가 샀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소리쳤죠. 당신 통장에 800만 원밖에 없다며? 우리 딸이 확인했어. 그건 그냥 붕어빵 통장이에요. 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돈은 따로 있죠. 며느리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우릴 속였어요? 속인 게 아니야. 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물어본 것만 대답한 거야. 내가 통장 몇 개 갖고 있는지는 안 물어봤잖아. 며느리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는 건데요? 200억? 요새 시세 올랐으면 더 되겠네. 전 담담하게 말했죠.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어요. 200억? 네. 붕어빵 팔아서 모았어요. 그리고 투자 좀 했죠.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우리 살릴 수도 있었잖아요. 전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당신네를 살려줘야 하죠? 당신들이 제 아들 땅으로 무리한 투자한 거잖아요. 제가 말렸어요. 아들한테 신중하라고 했죠. 며느리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전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넌 그동안 날 무시했어. 붕어빵 냄새 난다고 창피해했지. 교수 아들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장사하면 체면 깎인다고 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 붕어빵 냄새가 200억 냄새였어.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끝까지 몰랐지.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아들이 서 있었어요. 아들도 경매 결과를 들었나 봐요. 제 쪽으로 걸어왔죠. 엄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전 아들을 봤어요. 아들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전 아들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냥 꾸준히 살아온 거야. 40년 동안. 아들이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내가 땅을 함부로 담보로 잡혀서. 괜찮아. 전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다 돌아왔잖아. 이제 그 땅도 다시 우리 거야. 아들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며칠 뒤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등기 이전 완료됐습니다. 망운타워. 이제 어르신 명의예요. 그럼 담보로 잡혀있던 판교 땅도요? 네. 그것도 다시 아드님 명의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그 회장님 편지가요. 저는 건물 이름부터 바꾸고 며칠 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양타워 임대 광고 내주세요. 조건은 시세의 절반, 소상공인만 받을 거예요. 사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죠. 어르신, 그럼 한 달에 수천만 원 손해인데요. 괜찮아요. 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받은 거, 이제 돌려줄 차례예요. 일주일 뒤 광고가 나갔어요.
하루에 전화가 100통 넘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뉴스에도 나갔죠. 붕어빵 할머니 강남 건물 시세 절반의 임대. 그날 밤 11시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래? 어머니가 우리 친정 건물을.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창피하다던 그 붕어빵으로 산 거야.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아들이 거실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를 하나도 몰랐어. 전 아들 손을 잡았어요. 유진이도 완전히 무너졌어. 계속 울기만 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나 유진이랑 헤어질까봐. 전 깜짝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왜? 유진이가 엄마한테 너무 못됐잖아. 전 한참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유진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아? 완전히 무너졌어.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아. 그럼 기회를 줘봐. 전 말했습니다. 사람은 크게 넘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거든.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괜찮아? 유진이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괜찮아. 전 웃으며 말했죠. 나는 이미 이겼어. 내 방식대로. 며칠 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명품 가방 대신 천가방. 어머니. 며느리가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 며느리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일어나. 전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며느리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전 며느리에게 물 한 잔을 따라줬어요. 그리고 옆에 앉았죠. 유진아,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이제 알았지? 뭐가 진짜 부인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품 가방이 부가 아니야. 강남 건물도 아니고. 진짜 부는 꾸준함이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쌓아온 거야.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넌 겉만 봤어. 전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붕어빵 파는 시어머니니까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 붕어빵이 200억이 된 거야. 며느리가 바닥을 보며 울었어요. 유진아, 나 너한테 화 안 났어. 전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오히려 고마워. 네.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날 무시하는 동안 난 더 단단해졌거든. 전 말했죠. 네가 창피해하는 그 붕어빵으로 너희 친정 건물 샀을 때 그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 며느리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배웠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야.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야. 전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이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을 해.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봐. 땀 흘려서 돈을 벌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며느리는 건양타워 2층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급 10,000원.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거였죠. 한 달 뒤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1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며느리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죠. 근데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왜 어머니가 40년 동안 붕어빵을 파셨는지. 왜? 그게 행복이구나 하고요. 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넌 이제 진짜 부자야. 어느 날 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강남 거리가 한눈에 보였죠. 40년 전 저 거리 한 구석에서 붕어빵을 팔았어요. 추운 겨울 손 꽁꽁 얼어가면서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 저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전 하늘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시죠? 500원짜리 붕어빵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잘하고 있다고 마치 회장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전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전 쪽방에서 붕어빵 틀을 샀을 때, 500원짜리 붕어빵을 공짜로 드렸을 때,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샀을 때,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진짜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눌 수 있어서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그리고 그 말이 처음으로 진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붕어빵을 굽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요. 그 냄새가 좋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쪽방에서 시작한 한 여자가 붕어빵 하나로 200억을 만든 이야기, 그리고 그걸 다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드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붕어빵은 아직 덜 익었을 뿐이라고요. 김정희 할머니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기적도 지금 익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 채널은 매주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도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친절한 금자씨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